서유라는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상복을 입은 것처럼 차가웠다. 눈부신 샹들리에 아래 수백 명의 하객들이 보내는 박수 소리는 마치 멀리서 들려오는 장송곡처럼 아득하게만 느껴졌다. 그녀의 옆에는 이제 막 그녀의 법적인 남편이 된 남자, TK그룹의 회장 강지한, 이 얼음 조각상처럼 서 있었다. 강지한의 눈에는 눈앞에 아름다운 신부가 보이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오직 10년 전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흘렸던 피눈물과 그 모든 것을 앗아간 남자, 서유라의 아버지 서 회장의 비열한 미소만이 아른거릴 뿐이었다. 그는 아버지의 영정 앞에서 맹세했다. 반드시 자신의 손으로 그들을 파멸시키고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 가장 처참한 지옥을 맛보게 해주겠다고. 그리고 오늘 그의 길고 긴 복수의 첫 번째 막이 올랐다. 그는 파산 직전에 몰린 서 회장에게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했다. 회사를 살려주는 대가로 그의 가장 소중한 보물인 딸 서유라를 자신에게 넘기라는 것이었다. 그것은 자비가 아니었다. 적의 심장에 가장 날카로운 칼을 꽂기 위한 가장 잔인한 전리품이었다. 그는 그녀를 아내로 맞아 그녀의 눈앞에서 그녀의 가족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것을 평생 지켜보게 할 생각이었다. 주례사가 끝나고 신랑 신부의 입맞춤 순서가 되었을 때 강지한은 기계적으로 몸을 돌려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는 그녀의 하얀 면사포를 걷어 올렸다. 드러난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다. 그녀의 텅 빈 눈동자는 그 어떤 원망이나 슬픔도 담고 있지 않았다. 마치 모든 것을 체념한 순교자 같았다. 그 모습이 알 수 없는 이유로 그의 신경을 거슬렀다. 그는 그녀의 턱을 가볍게 쥐고 입을 맞췄다. 그의 입술은 그녀의 마음만큼이나 차가웠다. 그 짧은 입맞춤에는 어떤 감정도 온기도 없었다. 오직 두 사람만이 아는 차가운 증오와 희생의 낙인이 찍힐 뿐이었다. 하객들의 열광적인 박수 소리가 다시 한번 터져나왔지만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지옥 속에서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순간을 견디고 있었다. 결혼 피로연은 거대한 비즈니스 파티나 다름없었다. 수많은 정재계 인사들이 두 사람에게 다가와 영혼 없는 축하의 말을 건넸다. 축하합니다. 강 회장님. 정말 아름다운 신부님이십니다. 강지한은 완벽한 미소를 지으며 그들의 인사를 받았지만 그의 손은 시종일관 유라의 허리를 소유물처럼 단단히 감싸고 있었다. 그녀가 도망이라도 칠 것처럼 그의 곁으로 그의 유일한 혈육인 삼촌 강민석 부회장이 다가왔다. 그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지한의 어깨를 두드렸다. 지한아, 장하다. 드디어 내 아버지의 한을 풀어드리는구나. 하늘에 계신 형님께서도 기뻐하실 게다.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는 만족스러운 불꽃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는 지한의 복수심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또 지지해주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유라는 그 모든 시간 동안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잘 만들어진 마네킹처럼 지한의 옆에 서서 희미한 미소를 짓고 있을 뿐이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비현실적이어서 오히려 주변의 화려한 장식들보다 더 차갑고 공허해 보였다. 그녀는 자신의 영혼을 팔아넘긴 대가로 가족을 구원해야만 했다. 그 생각만이 그녀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주문이었다. 지루하고 긴 피로연이 끝나고 두 사람은 그들의 신혼집이 될 거대한 저택으로 향하는 차에 올랐다. 차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흘렀다. 강지한은 창밖을 보며 굳은 표정을 풀지 않았고 유라는 자신의 무릎 위에 놓인 손만 말없이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에는 이제 그녀의 것이 아닌 차가운 다이아몬드 반지가 무겁게 빛나고 있었다. 저택은 강지한의 성격처럼 거대하고 차가웠다. 불필요한 장식 하나 없는 미니멀한 인테리어는 마치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라 잘 꾸며진 감옥 같았다. 그는 그녀를 2층의 가장 넓은 침실로 안내했다. 방 안은 최고급 가구들로 채워져 있었지만 그 어떤 온기도 느껴지지 않았다. 여기가 당신 방이야. 그의 목소리는 타인에게 호텔 방을 안내하는 직원처럼 무심했다. 그는 덧붙였다. 이 집에는 몇 가지 규칙이 있어. 내 서재와 집무실에는 허락 없이 들어오지 마. 그리고 불필요한 질문도 하지 마. 우리는 대외적으로 완벽한 부부지만 이 집 안에서 당신은 그저 서유라일 뿐이야. 내 아내가 아니라. 그의 말은 그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잔인한 선언이었다.
유라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그녀의 순종적인 태도가 강지한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무언가를 다시 한번 건드렸다. 그는 그녀가 반항하거나 최소한 원망이라도 하기를 바랐던 것일까.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서며 턱을 붙잡아 자신을 보게 만들었다. 내 눈을 봐. 앞으로 넌 내 옆에서 내 아버지가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평생 지켜보게 될 거야. 그게 네가 이곳에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야. 그의 눈동자에는 지독한 증오가 불타고 있었다. 하지만 유라의 눈은 여전히 깊이를 알 수 없는 고요한 호수 같았다. 그녀는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처음으로 그에게 말했다. 알겠습니다.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니까요. 그녀의 체념 어린 대답에 그는 마치 허공에 주먹을 날린 것처럼 허탈한 기분을 느꼈다. 그는 거칠게 그녀의 턱을 놓고 방을 나가버렸다. 홀로 남은 유라는 그제야 참고 있던 숨을 내쉬었다. 다리가 풀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작은 파우치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사진 속에는 병약해 보이지만 환하게 웃고 있는 어린 남동생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사진을 가슴에 품고 속삭였다. 태민아, 조금만 더 버텨줘. 누나가 꼭. 그녀의 눈에서 그날 처음으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차가운 저택의 밤은 그렇게 깊어가고 있었다. 그들의 결혼 생활은 계절이 5번 바뀌는 동안 단 하루도 온기를 품지 못한 채 차갑게 흘러갔다. 5년이라는 시간은 강산도 변하게 할 만큼 긴 세월이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 얼어붙은 강은 조금도 녹을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그들의 집은 더 이상 낯선 감옥이 아니었다. 이제는 너무나도 익숙해서 그 차가움마저 일상이 되어버린 우아한 절망의 공간이었다. 매일 아침 두 사람은 거대한 식탁의 양끝에 앉아 침묵 속에서 식사를 했다. 신문 넘기는 소리와 식기가 부딪히는 소리 외에는 어떤 대화도 오가지 않았다. 강지하는 아내를 없는 사람처럼 대했고 서유라는 그런 남편의 무시를 공기처럼 익숙하게 받아들였다. 집안의 사용인들은 두 주인의 살얼음 같은 관계에 숨을 죽인 채 유령처럼 움직였다. 강지한의 복수는 조용했지만 그래서 더욱 잔인했다. 그는 유라에게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지는 않았다. 대신 그녀의 영혼을 서서히 갉아먹는 방식으로 그녀를 고통스럽게 했다. 그는 일부러 그녀의 앞에서 그녀의 아버지가 몰락한 후 헐값에 인수한 회사들의 성공적인 경영 성과를 보고받았다. 서 회장이 말아먹은 회사를 내가 이렇게 살려냈군. 그의 말에는 의도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다. 또한 그는 그녀의 모든 것을 통제했다. 그녀에게는 세상 모든 것을 살 수 있는 블랙카드가 주어졌지만 정작 그녀가 그 카드를 쓸 수 있는 곳은 없었다. 그녀의 모든 외출은 그의 비서에게 보고되어야 했고 그녀가 만나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제한되었다. 그녀가 유일하게 허락받은 외출은 한 달에 한 번 병원에 있는 남동생을 면회하는 것뿐이었다. 그 시간만이 그녀가 숨을 쉴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였다. 하지만 서유라는 단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다. 그의 어떤 모욕적인 언사에도 그녀는 흔들리지 않는 눈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지도 변명하지도 원망하지도 않았다. 그녀의 침묵은 그 어떤 비명보다도 더 강한 저항이었다. 그녀의 그런 태도는 강지한을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발밑에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비는 모습을 보고 싶었지만 그녀는 언제나 부러질지언정 휘어지지 않는 대나무처럼 꼿꼿했다. 그녀는 이 거대한 황금세장 안에서 자신만의 작은 세계를 만들며 버텨냈다. 그녀는 저택의 가장 구석진 곳에 있는 작은 온실에서 이름 모를 들꽃들을 가꾸었고 서재의 가장 깊은 곳에 꽂혀있는 낡은 책들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다. 그 시간 속에서 그녀는 더 이상 TK그룹의 안주인이 아닌 그저 평범한 서유라가 될 수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영혼이 완전히 파괴되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자신을 지켜내고 있었다. 이 위태로운 평화 속에 유일하게 온기를 가진 인물처럼 보이는 사람은 강지한의 삼촌 강민석 부회장이었다. 그는 종종 저택에 들러 두 사람의 관계를 걱정하는 척했다. 그는 언제나 인자한 미소로 유라에게 말을 건넸다. 세아가 힘든 점은 없느냐? 지한이 녀석이 워낙 무뚝뚝해서 네가 고생이 많겠구나. 그의 말은 다정했지만 유라는 본능적으로 그에게서 느껴지는 서늘함을 경계했다. 강민석은 유라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지한의 증오심에 교묘하게 부채질을 하곤 했다. 지한아, 아직도 저 아이를 보면
네 아버지가 생각나서 마음이 아프겠구나. 그래도 어쩌겠느냐. 다 엇보인 것을. 서 회장 같은 배신자를 믿었던 우리 잘못도 있는 게지. 그는 지안을 위로하는 척하며 그의 상처를 더욱 깊게 후벼 팠다. 그는 지안의 복수가 완성되는 것을 누구보다도 바라는 충신처럼 보였다. 시간은 흘러 그들의 5주년 결혼기념일이 다가왔다. 그들에게 결혼기념일은 사랑을 확인하는 날이 아니라 증오의 계약이 갱신되는 날일 뿐이었다. 그날 저녁, 강지아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다. 그의 손에는 검은색 벨벳 케이스가 들려 있었다. 그는 식탁에 앉아있는 유라의 앞에 케이스를 무심하게 던지듯 내려놓았다. 열어봐. 당신 몫이야.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유라는 말없이 케이스를 열었다. 그 안에는 수십 캐럿은 좋게 되어 보이는 눈부시게 차가운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들어있었다. 그 아름다움은 비현실적이어서 오히려 섬뜩하게 느껴졌다. 당신이 지난 5년간 내 옆에서 조용히 있어준 것에 대한 보상이야. 앞으로도 지금처럼 그림자처럼 지내도록 해. 그러면 매년 이것보다 더 좋은 걸 받게 될 테니. 그의 말은 그녀를 아내가 아닌 값비싼 인형이나 애완동물처럼 취급하는 잔인한 모욕이었다. 하지만 유라는 이번에도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그저 목걸이를 내려다볼 뿐이었다. 감사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메마른 잎사귀처럼 바스러졌다. 그녀의 반응에 강지아는 또다시 실망과 분노가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뒤로 다가가 직접 목걸이를 채워주었다. 그의 차가운 손가락이 그녀의 목덜미에 닿는 순간 유라는 자신도 모르게 몸을 움찔했다. 그의 숨결이 바로 귓가에서 느껴졌다. 그는 그녀의 귓가에 악마처럼 속삭였다. 마음에 들어? 네 아버지의 회사를 팔아치운 돈으로 산 거야. 당신 목에 걸린 건 당신 가족의 피와 눈물인 셈이지. 그의 잔인한 말에 유라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그녀가 무너지기를, 절규하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녀는 끝내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향해 돌아섰다.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지만 그 깊은 곳에서는 강지안조차 읽어낼 수 없는 단단하고 슬픈 빛이 감돌고 있었다. 선물,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럼 먼저 쉬러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는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홀로 남은 강지아는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쳤다. 그는 이해할 수 없었다. 저 여자의 마음은 대체 무엇으로 만들어졌기에 이토록 아무런 상처도 받지 않는단 말인가. 그는 그녀를 파괴하고 싶었지만 그의 모든 공격은 언제나 그녀의 불가야한 침묵 앞에서 힘을 잃었다. 그는 미칠 것 같았다. 한편 자신의 방으로 돌아온 유라는 방문을 잠그고 그대로 주저앉았다. 그녀는 그제야 참고 있던 숨을 토해냈다. 그녀의 몸은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목에 걸린 차가운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거칠게 잡아 뜯었다. 보석이 바닥에 떨어져 차가운 소리를 냈다. 그녀는 서랍 깊은 곳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가슴에 품었다. 병약한 남동생 태민의 사진이었다. 태민아, 조금만 더 견디면 돼. 그녀는 사진을 끌어안고 소리 없이 흐느꼈다. 그녀가 5년이라는 지옥 같은 시간을 견뎌낼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 그것은 증오도, 복수도, 체념도 아니었다. 그것은 오직 그녀가 지켜야만 하는 단 한 사람을 위한 필사적인 사랑이었다. 차가운 평화가 위태롭게 유지되던 어느 날, TK그룹이 매년 주최하는 자선 갈라 파티의 초대장이 저택에 도착했다. 그것은 강지안에게 있어 자신의 부와 권력을 과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인의 이미지를 연출하는 중요한 무대였다. 당연히 그의 옆에는 아름다운 아내 서유라가 함께해야만 했다. 그는 그것이 또 한 번 그녀를 욕보이고 그녀가 자신의 완벽한 소유물임을 만천하에 각인시킬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다. 파티 당일, 유라는 전문 스타일리스트들의 손에 의해 살아있는 인형처럼 꾸며졌다. 그녀의 몸에 걸쳐진 짙은 남색의 실크 드레스는 그녀의 하얀 피부와 대조를 이루며 우아함을 극대화했고, 목에 걸린 다이아몬드 목걸이는 그녀의 눈물처럼 차갑게 빛났다. 그녀는 거울 속에 비친 화려하지만 영혼 없는 자신의 모습을 무감각하게 바라보았다. 이건 역시 그녀가 감당해야 할 역할의 일부일 뿐이었다. 파티장에 들어서는 순간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두 사람에게 쏟아졌다.
강지한과 서유라. 증오로 맺어진 비극적인 부부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세상의 눈에 그들은 모든 것을 가진 완벽하고 아름다운 한 쌍일 뿐이었다. 강지한은 습관처럼 유라의 허리를 단단히 감싸 안았다. 그의 손길에는 다정함 대신 소유욕과 통제욕만이 가득했다. 그는 파티 내내 완벽한 신사의 가면을 쓰고 사람들을 대했다. 그는 유라를 자신의 옆에 세워두고 마치 가장 아끼는 트로피를 자랑하듯 그녀를 소개했다. 제 아내 서유라입니다. 그의 말에 유라는 기계적으로 고개를 숙이고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미소는 너무나도 완벽해서 오히려 슬프게 느껴졌다. 그녀는 이 화려한 지옥의 한가운데서 자신의 모든 감정을 완벽하게 지워내고 있었다. 몇 시간이 흘렀을까? 유라는 숨이 막혀오는 것을 느꼈다. 위선적인 미소와 영혼 없는 대화. 그리고 그녀를 샅샅이 훑는 사람들의 시선에 질식할 것 같았다. 그녀는 잠시 신선한 공기가 필요했다. 그녀는 지안에게 잠시 쉬고 싶다는 양해를 구하고 조용히 인파를 빠져나와 아무도 없는 테라스로 향했다. 그녀가 자리를 비우자 지안의 얼굴에 짜증스러운 기색이 스쳐 지나갔다. 그의 소유물이 허락도 없이 자신의 시야를 벗어난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또 무슨 꿍꿍이를 꾸미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웠다. 혹시라도 옛 지인을 만나 동정을 구걸하거나 자신의 험담이라도 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잠시 양해를 구하고 그녀가 사라진 테라스 쪽으로 향했다. 그의 발걸음은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다. 테라스는 파티장의 소음이 닿지 않는 고요한 공간이었다. 그곳에서 지아는 예상치 못한 광경을 목격했다. 서유라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작은 여자아이와 함께 구석진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아이는 오늘 파티에 초청된 보육권 아이들 중 한 명인 듯 낡았지만 깨끗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아이는 겁에 질린 채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유라는 허리를 숙여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고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건네고 있었다. 괜찮아. 길을 잃었구나. 많이 무서웠지? 언니가 선생님 찾아줄게. 그녀의 목소리는 지안이 지난 5년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따뜻하고 다정한 온기를 품고 있었다. 지안은 기둥 뒤에 몸을 숨긴 채 그 광경을 굳은 얼굴로 지켜보았다. 저것도 연기일까? 하지만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연기란 말인가? 유라는 자신의 작은 클러치 백에서 손수건을 꺼내 아이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리고는 아이를 웃게 하기 위해 자신의 체면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지어 보였다. 자, 봐봐. 언니 코, 돼지코 같지 않아? 꿀꿀. 그녀의 노력에 아이의 얼굴에 드디어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 순간 유라 역시 아이를 따라 환하게 웃었다. 지아는 숨을 멈췄다. 그 웃음은 그녀가 파티장에서 짓던 공허한 미소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그것은 꾸밈 없고 순수하며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짜 미소였다. 그 미소는 차가운 밤 공기를 녹여버릴 만큼 따뜻했다. 그는 지난 5년간 단 한 번도 그녀의 저런 얼굴을 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언제나 그의 앞에서 얼음처럼 차갑고 텅 빈 표정일 뿐이었다. 그의 머릿속이 혼란으로 가득 찼다. 저 모습이 그녀의 진짜 모습이란 말인가? 그렇다면 자신이 5년간 증오해온 그녀는 대체 누구란 말인가? 아버지의 모든 것을 빼앗아간 배신자의 딸이 어떻게 저토록 순수한 온기를 가질 수 있단 말인가? 그의 이성이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그의 증오라는 견고한 성벽에 아주 작지만 선명한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다. 그는 이 혼란스러운 감정을 견딜 수 없었다. 그의 혼란은 곧 분노로 바뀌었다. 자신을 속이고 있었다는 분노. 그리고 자신의 신념을 흔들어 놓은 그녀에 대한 분노였다. 마침 보육원 교사가 아이를 찾아 테라스로 달려왔고 유라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아이를 인계하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다시 얼음 같은 무표정의 가면이 쓰여 있었다. 지아는 기둥 뒤에서 나와 아무것도 모르는 척 그녀에게 다가갔다.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욱 차갑고 날카로웠다. 유라는 그의 갑작스러운 분노의 이유를 알지 못한 채 그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잠시 바람을 쐬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지아는 운전대를 잡은 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유라는 그의 옆에서 숨을 죽였다. 저택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차에서 내리는 그녀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혼란을 감추기 위해 가장 잔인한 말을 내뱉었다. 오늘 밤 당신 연기 아주 훌륭했어. 그 죽은 네 아버지도 당신의 그런 위선적인 모습을 봤다면 아주 자랑스러워했겠군. 그의 말에 유라의 어깨가 처음으로 파르르 떨렸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상처 입은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하지만 그녀는 이번에도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그저 그를 스쳐 지나가 저택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위태롭고 외로워 보였다. 홀로 남은 지아는 밤공기 속에서 거친 숨을 내쉬었다. 그는 그녀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더 큰 상처를 입은 것은 그 자신이었다. 그의 마음속에 생긴 작은 균열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그의 모든 것을 흔들기 시작하고 있었다. 자선 파티의 밤이 지나간 후 저택의 공기는 더욱 차갑게 얼어붙었다. 강지아는 그날 밤 테라스에서 보았던 서유라의 진짜 미소를 머릿속에서 지워내려 애썼지만 그 잔상은 마치 낙인처럼 선명하게 남아 그의 혼란을 부추겼다. 그는 자신의 증오가 흔들리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다. 그것은 지난 10년간 그를 지탱해 온 유일한 기둥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그녀의 따뜻함이 또 다른 종류의 더욱 교묘한 위선일 것이라고 스스로를 세뇌했다. 그의 의심은 곧 집착으로 변했다. 그는 그녀의 모든 것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읽는 책, 그녀가 듣는 음악, 그녀가 온실에서 보내는 시간까지. 그는 그녀에게서 배신자의 딸이라는 증거를, 그녀가 자신의 아버지를 닮아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여자라는 흔적을 찾아내려 혈안이 되었다. 하지만 그가 발견한 것은 오직 지독할 정도의 평온함과 인내심뿐이었다. 변화는 유라에게서 먼저 시작되었다. 그녀는 일주일에 두세 번 정해진 시간에 외출을 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언제나 윤 실장에게 오래된 친구를 만나러 간다. 혹은 봉사활동이 있다고 간결하게 보고했다. 그녀의 행선지는 언제나 달랐고 돌아오는 시간은 불규칙했다. 그녀의 비밀스러운 외출은 지안의 의심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었다. 친구, 봉사활동. 지안은 비서에게서 보고를 받으며 코웃음을 쳤다. 그 여자에게 친구나 동정심 같은 게 남아있을 리가 없지. 분명 꿍꿍이가 있는 게 틀림없어. 그는 그녀가 무너진 친정을 돕기 위해 몰래 옛 지인들을 만나고 다니거나 어쩌면 자신의 정보를 외부에 팔아넘기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의 상상 속에서 그녀는 점점 더 악녀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비서에게 업계 최고의 전문가를 고용해 서유라의 뒤를 밟으라는 비밀스러운 지시를 내렸다. 그녀가 만나는 모든 사람, 그녀가 가는 모든 장소, 그녀가 나누는 모든 대화까지, 먼지 하나까지 샅샅이 털어서 내게 보고해. 그녀의 가면을 벗겨낼 증거를 찾아와. 그의 목소리에는 이성을 잃은 자의 광기가 서려 있었다. 한편 유라는 지안의 감시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자신만의 위험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었다. 그녀의 비밀스러운 외출은 사실 아버지의 오랜 충신이었던 김 비서장을 만나기 위함이었다. 김 비서장은 서 회장이 쓰러진 후 모든 것을 잃고 지금은 지방의 작은 도시에서 칩거하고 있었다. 유라는 수소문 끝에 간신히 그의 연락처를 찾아내 아무도 모르게 그를 만나러 갔던 것이다. 오래된 찻집에서 마주 앉은 김 비서장은 10년의 세월 속에 완전히 늙어버린 모습이었다. 그는 유라를 보자마자 눈시울을 붉혔다. 아가씨, 이렇게라도 뵙게 되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는 유라가 겪었을 고통을 짐작하고도 남았다. 유라는 단도직입적으로 본론을 꺼냈다. 김 비서님, 10년 전 그날의 진실에 대해 제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나요? 아버지는 정말 강지한 회장님의 아버지를 배신하신 건가요? 김 비서장은 괴로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그는 오랫동안 망설이다. 주변을 살핀 후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회장님께서는 절대 그럴 분이 아니셨습니다. 두 분은 형제보다 더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모든 것은 그날의 이사회 직후에 이상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강 부회장님, 그러니까 지금의 강민석 부회장님께서 모든 것을 주도하셨습니다. 강민석. 유라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언제나 인자한 미소로 지안의 옆을 지키던 그 남자. 그녀는 본능적으로 그에게서
위선적인 기운을 느끼곤 했다. 김 비서장은 말을 이었다. 그날 이후 회장님의 자금 흐름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서류들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증거들은 오히려 회장님께서 배신자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었죠. 마치 처음부터 완벽하게 짜인 각본 같았습니다. 유라는 주먹을 꽉 쥐었다. 역시 무언가 있었다. 그녀는 김 비서장에게 간절하게 부탁했다. 제가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주 작은 단서라도 괜찮아요. 김 비서장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는 이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결국 자신의 옛 주군에 대한 마지막 충성을 다하기로 결심했다. 아가씨, 회장님께서는 언제나 중요한 서류의 사본을 비밀 금고에 보관하셨습니다. 그 금고는 아가씨의 남동생 태민 도련님의 병실에 숨겨져 있을 겁니다. 같은 시각 강지아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미행의 결과를 보고받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유라의 행적을 담은 사진들이 놓여 있었다. 그는 그녀가 낯선 남자와 미래하는 사진이라도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하지만 사진 속에서 그녀는 늙은 노인과 찻집에 앉아 있거나 낡은 버스를 타고 어딘가로 향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들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사진 속에서 유라는 서울 외곽의 한적한 요양병원에 있었다. 그녀는 병원 복도를 걸어가고 있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그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깊은 슬픔과 애정이 뒤섞인 표정이 담겨 있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보고했다. 이곳은 희귀병 환자들을 위한 전문 요양병원입니다. 서유라 씨는 매주 이곳을 방문하여 남동생인 서태민 군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남동생. 지아는 그 존재를 까맣게 잊고 있었다. 서태민은 5년 전 서 회장이 쓰러질 무렵부터 희귀심장 질환으로 투병 중이라는 사실을 어렴풋이 기억해냈다. 그의 증오는 오직 서 회장과 그의 딸인 유라에게만 향해 있었기에 아픈 아들의 존재는 그의 관심밖이었다. 그는 사진 속 병실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는 유라의 옆모습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 그녀의 어깨는 너무나도 가늘고 위태로워 보였다.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단단했던 것이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녀의 비밀스러운 외출이 남자를 만나기 위함이 아니라 아픈 동생을 돌보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이 그의 가슴을 불편하게 찔렀다. 하지만 그의 뒤틀린 증오는 이내 다른 의심을 만들어냈다. 저것도 연기일지도 몰라. 동생을 핑계로 병원을 드나들며 누군가에게 정보를 빼돌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는 이 혼란을 견딜 수 없었다. 그는 그날 밤 평소보다 더 많은 술을 마셨다. 그리고 외출해서 돌아온 유라를 취기 어린 눈으로 다그쳤다. 어디서 뭘 하다 이제 들어오는 거지? 병원에는 왜 그렇게 자주 가는 거야? 네 동생은 어차피 가망도 없잖아. 그의 입에서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잔인한 말이 튀어나왔다. 그의 말에 지난 5년간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던 유라의 눈동자가 처음으로 그리고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것이 보였다. 그녀는 그를 마치 처음 보는 끔찍한 괴물을 보는 듯한 눈으로 쳐다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그를 스쳐 지나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방문을 잠갔다. 굳게 닫힌 방문은 지난 5년간 그 어떤 모욕에도 무너지지 않았던 서유라가 보낸 최초의 그리고 가장 강력한 거절의 메시지였다. 강지아는 밤새 차가운 복도에서 그녀의 방문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는 문을 부수고 들어가 그녀를 다그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녀의 동생에 대해 내뱉었던 자신의 잔인한 말을 떠올릴 때마다 지독한 자괴감이 그의 발목을 붙잡았다. 그는 증오라는 갑옷 뒤에 숨어 가장 비겁한 방식으로 그녀에게 상처를 입혔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는 유라가 내려오지 않았다. 그녀가 아침 식사를 거른 것은 지난 5년간 처음 있는 일이었다. 지아는 텅 빈 그녀의 자리를 보며 걷잡을 수 없는 공허함을 느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이 혼란스러웠다. 그녀를 향한 증오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피어난 이름 모를 감정 사이에서 그는 길을 잃고 있었다. 그의 혼란을 파고든 것은 언제나처럼 강민석 부회장이었다. 그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아침 일찍 지안의 집무실을 찾아왔다. 지안아, 안색이 안 좋구나. 어제 세아가 일 때문에 또 마음고생이 심했던 게냐? 그는 지안의 책상 위에 놓인 유라에 대한 미행 보고서를 우연히 본 척하며 혀를 찼다. 지안은 지끈거리는 머리를 감싸쥐며 말했다.
삼촌. 서유라. 그 여자는 정말 동생을 만나러 병원에만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의 목소리에는 희미한 후회가 섞여 있었다. 강민석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지안의 어깨를 두드렸다. 오죽하면 내가 이런 생각까지 했겠느냐마는. 혹시 그 동생이 핑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 해봤느냐? 그의 말에 지안이 고개를 들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강민석은 목소리를 낮췄다. 병원은 수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지. 그곳에서 다른 누군가를 은밀하게 만나 정보를 빼돌리고 있다 해도 우리가 알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말이다. 무너진 친정을 되살리려고 발버둥 치는 그 아이가 무슨 짓인들 못하겠니? 그의 말은 악마의 속삭임처럼 지안의 마음속 가장 어두운 곳에 있던 의심의 씨앗에 독을 뿌렸다. 그래, 그럴지도 몰랐다. 그녀의 모든 선행과 희생은 자신의 진짜 목적을 숨기기 위한 교묘한 연기일지도 몰랐다. 그녀가 테라스에서 보여주었던 따뜻한 미소도 아픈 동생을 향한 애틋한 마음도 모두 자신을 기만하기 위한 가면에 불과할지도 몰랐다. 증오의 눈이 먼 그는 이성이 아닌 자신의 상처가 원하는 답을 선택했다. 그날 이후 지안의 태도는 이전보다 더욱 차갑고 집요해졌다. 그는 유라를 대놓고 감시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통화 내용을 도청하고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의심했다. 저택은 이제 숨막히는 감옥이 되었다. 유라는 자신을 향해 조여오는 그의 집착을 느끼며 절망했지만 그녀에게는 더 중요한 임무가 있었다. 바로 아버지의 비밀 금고를 여는 것이었다. 그녀는 며칠 후 다시 동생의 병실을 찾았다. 남동생 태민은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누나를 보자 환하게 웃었다. 누나, 또 왔네. 힘든데 너무 자주 오지 않아도 돼. 유라는 동생의 마른 손을 잡으며 애써 미소를 지었다. 아니야. 태민이 얼굴 보는 게 누나의 유일한 낙인데. 그녀는 동생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다 그가 약 기운에 잠이 들기를 기다렸다. 태민이 곤히 잠든 것을 확인한 유라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심장이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다. 김 비서장이 말했던 금고는 태민의 병실 한쪽에 놓인 낡은 원목 수납장 안에 숨겨져 있었다. 그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태민의 생일 선물로 직접 만들어주신 것이었다. 그녀는 수납장의 뒷면을 더듬어 아주 작은 홈을 찾아냈다. 홈을 누르자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수납장 안쪽에서 비밀 공간이 모습을 드러냈다. 공간 안에는 낡고 작은 철제 금고가 들어있었다. 문제는 금고가 다이얼 자물쇠로 잠겨있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생신, 어머니의 기일, 자신의 생일까지 모든 숫자를 조합해보았지만 금고는 열리지 않았다. 그녀가 초조함에 입술을 깨물고 있을 때 잠든 줄 알았던 태민이 희미한 목소리로 그녀를 불렀다. 누나, 그거 열려고? 유라는 깜짝 놀라 돌아보았다. 태민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슬픈 미소를 짓고 있었다.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만 알려주셨어. 언젠가 누나가 이걸 찾으러 올 거라고. 그때가 되면 누나한테 꼭 전해주라고 하셨어. 태민은 힘겹게 손을 들어 자신의 목에 걸린 작은 열쇠 목걸이를 가리켰다. 비밀번호는 누나가 처음으로 피아노 콩쿠르에서 상을 탔던 날짜야. 아빠가 가장 기뻐했던 날이라고. 유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까맣게 잊고 있던 아주 오래전의 기억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태민이 알려준 숫자를 다이얼에 맞췄다.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10년간 굳게 닫혀있던 금고의 문이 마침내 열렸다. 금고 안에는 낡은 회계 장부 한 권과 작은 USB 메모리가 들어있었다. 아버지의 진실이 담겨있는 판도라의 상자였다. 그녀는 장부를 품에 안고 병실을 나섰다. 복도를 걷는 그녀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다. 그녀는 이제 곧 거대한 폭풍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야만 했다. 저택으로 돌아왔을 때 강지한이 거실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눈은 불타는 의심으로 이글거렸고 그의 손에는 그녀가 병원에서 나오는 모습이 찍힌 사진 몇 장이 들려 있었다. 그는 사진을 그녀의 발밑에 집어던지며 얼음 같은 목소리로 물었다. 오늘도 동생은 잘 만나고 왔나? 그래서 오늘은 그 동생을 핑계로 누구를 만나서 무슨 정보를 팔아넘겼지? 그의 말은 그녀의 심장에 밝힌 칼날을
더욱 깊숙이 후벼 파는 것 같았다. 그녀의 가장 성스러운 시간을 그는 이토록 추악하게 더럽히고 있었다. 유라는 대답 대신 그를 텅 빈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지난 5년간 억눌러왔던 무언가가 마침내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위해 침묵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그의 발밑에 떨어진 사진들을 지나쳐 그를 스쳐갔다. 그녀가 그의 곁을 지나는 순간 그녀는 나지막이 하지만 그의 영혼을 얼어붙게 할 만큼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당신은 곧 모든 것을 후회하게 될 거예요. 서유라의 마지막 경고는 강지한의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파문을 남겼다. 그는 그녀의 눈에서 지난 5년간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차가운 분노와 결연한 의지를 보았다. 그것은 더 이상 순종적인 희생자의 눈빛이 아니었다. 반격을 준비하는 전사의 눈빛이었다. 그는 밤새 그녀의 닫힌 방문 앞에서 서성였지만 결국 문을 두드릴 용기를 내지 못했다. 다음 날부터 저택은 보이지 않는 전쟁터가 되었다. 두 사람은 여전히 같은 식탁에서 식사를 했지만 그들 사이를 흐르는 공기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강지한은 그녀를 향한 의심과 자신도 모르는 불안감 사이에서 길을 잃었고 서유라는 그의 감시를 느끼면서도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모든 감정을 완벽하게 숨겼다. 그녀는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 아버지가 남긴 낡은 회계 장부와 씨름하기 시작했다. 장부는 평범한 회계 장부가 아니었다. 모든 거래 내역은 암호화되어 있었고 군데군데 이중 장부의 흔적이 보였다. 그녀는 대학 시절 경영학을 부전공했던 기억을 총동원하여 며칠 밤낮으로 장부의 비밀을 파헤쳤다. 그녀의 눈은 퀭했지만 진실에 다가가고 있다는 예감이 그녀를 지탱해 주었다. 강지한은 그런 그녀의 변화를 의심의 눈초리로 지켜보았다. 그가 고용한 미행원은 사모님께서는 며칠째 방에서 나오지 않고 오래된 서류만 들여다보고 계십니다라는 보고만 반복할 뿐이었다. 강지한은 그녀가 무너진 친정의 재산을 정리하고 있거나 혹은 자신의 약점을 잡기 위해 과거의 거래 내역을 뒤지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의 증오는 그녀의 모든 행동을 악의적으로 해석하게 만들었다. 한편 강민석 부회장은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서유라가 아버지의 옛 비서였던 김 비서장을 만났다는 사실을 뒤늦게 보고받았다. 그것은 위험 신호였다. 김 비서장은 10년 전 사건의 진실에 가장 가까이 다가가 있었던 인물이었다. 그는 서유라가 더 이상 가만히 앉아 당하고만 있는 인형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 움직임은 자신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비밀스러운 안가에서 신복을 불렀다. 서유라, 그 아이가 너무 많은 것을 알려고 하는군. 더 이상 살려두어서는 안 되겠어.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인자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뱀처럼 차갑고 잔인한 소리였다. 사고로 위장해 브레이크 고장 같은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완벽한 사고. 흔적은 절대 남기지 마. 그 아이는 이 세상에서 사라져야만 해. 며칠간의 사투 끝에 유라는 마침내 장부의 비밀을 푸는데 성공했다. 그 안에는 강민석이 TK그룹의 자금을 해외 유령 회사로 빼돌린 정황과 그 돈으로 강지한의 아버지가 추진하던 핵심 기술을 경쟁사에 팔아넘기려 했던 끔찍한 배신의 기록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함께 들어있던 USB에는 그 모든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 파일이 들어있었다. 바로 강민석과 경쟁사 대표 사이의 비밀스러운 통화, 녹음 파일이었다. 걱정 마십시오. 강 회장만 제거하면 TK는 곧 우리 손에 들어올 겁니다. 서 회장은 우리가 준비해둔 완벽한 시나리오대로 움직여줄 테니. 녹음 파일에서 흘러나오는 강민석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유라는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모든 것은 처음부터 강민석이 꾸민 짓이었다. 자신의 아버지와 강지한의 아버지는 모두 그의 탐욕에 희생된 희생양이었을 뿐이었다. 그녀의 손에 들린 것은 단순한 증거가 아니었다. 그것은 두 가문의 운명을 뒤바꿀 수 있는 무서운 진실 그 자체였다. 그녀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이 증거를 강지한에게 보여주어야 할까? 하지만 그가 과연 자신의 말을 믿어줄까? 그는 자신의 유일한 혈육인 삼촌을 아내의 말 한마디로 의심할 리 없었다. 오히려 그녀가 이 모든 것을 조작했다고 생각할지도 몰랐다. 그녀는 경찰에 신고할 수도 없었다.
강민석의 권력은 경찰 조직 깊숙이까지 뻗어 있을 터였다. 그녀는 혼자였다. 그녀는 이 거대한 진실을 품에 안고 누구의 도움도 없이 괴물과 싸워야만 했다. 그녀는 USB를 복제하고 원본 장부와 함께 다시 비밀 금고에 넣어두었다. 그리고 그녀는 결심했다. 이 증거를 세상에 공개하기 전에 자신을 지켜줄 가장 안전한 장치를 마련해야만 했다. 그녀는 다음날 아침 5년 만에 처음으로 강지한에게 무언가를 부탁했다. 오늘 오후에 잠시 외출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중요한 개인적인 일이라서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비장함이 서려 있었다. 강지한은 그녀의 갑작스러운 부탁에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지만 왠지 모르게 거절할 수 없었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오후 유라는 작은 가방 하나만을 든 채 저택을 나섰다. 그녀의 목적지는 시내의 한 은행이었다. 그녀는 그곳의 개인 금고에 진실이 담긴 USB 사본을 보관할 생각이었다. 그것만이 그녀가 잘못되었을 경우 진실을 세상에 알릴 수 있는 유일한 보험이었다. 그녀는 택시를 타고 은행으로 향했다. 그녀는 자신을 뒤따르는 검은색 세단 한 대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같은 시각 강민석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보고를 받고 있었다. 목표가 움직였습니다. 현재 시내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와인잔을 들었다. 좋아. 계획대로 진행해. 그녀가 다시는 그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만들어. 그의 명령이 떨어지자 도시의 한적한 도로변에 대기하고 있던 거대한 덤프트럭의 시동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걸렸다. 운전석에 앉은 남자의 눈이 어둠 속에서 번뜩였다. 폭풍의 전조가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서유라가 탄 택시는 복잡한 도심을 미끄러지듯 달렸다. 그녀의 손에 들린 가방 안에는 두 가문의 운명을 뒤바꿀 수 있는 진실이 작은 USB의 형태로 차갑게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5년간의 지옥 같은 시간을 끝낼 수만 있다면 그 어떤 위험도 감수할 수 있었다. 그녀의 목적은 단 하나. 이 진실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에 봉인하는 것이었다. 같은 시각 강민석 부회장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와인잔을 흔들며 태블릿 PC 화면에 떠있는 붉은 점을 만족스럽게 바라보고 있었다. 붉은 점은 서유라가 탄 택시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그의 덫은 이미 설치되었고 사냥감은 스스로 덫을 향해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그는 수화기를 들고 나지막이 명령했다. 지금이다. 처리해. 강지한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서성이고 있었다. 그는 서유라의 차에 몰래 부착해둔 위치 추적 장치를 통해 그녀가 평소와는 다른 경로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의 이성은 그녀가 또 다른 비밀스러운 만남을 가지러 가는 것이라고 의심했지만 그의 본능은 알 수 없는 위험 신호를 필사적으로 보내고 있었다. 그는 결국 이 비이성적인 불안감을 이기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차 키를 집어들었다. 유라가 은행 앞 인적이 드문이면 도로에서 택시에서 내렸을 때였다. 그녀는 가방을 고쳐 메고 은행 건물로 향하려 했다. 바로 그 순간 골목의 어둠 속에서 거대한 덤프트럭 한 대가 굉음을 내며 시동을 걸었다. 트럭의 헤드라이트가 그녀를 향해 번쩍 켜졌고 거대한 엔진음이 주변의 모든 소리를 집어삼켰다. 유라는 눈부신 불빛 앞에서 마치 사냥꾼 앞에 사슴처럼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트럭은 브레이크도 밟지 않은 채 오직 그녀만을 목표로 삼은 것처럼 미친 듯이 돌진해왔다. 그녀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고 이제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이었다. 고막을 찢는 듯한 날카로운 마찰음과 함께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어디선가 나타나 그녀의 앞을 가로막듯 멈춰섰다. 차 문이 열리고 강지한이 뛰쳐나왔다. 그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는 그녀의 이름을 외칠 시간조차 아까운 듯 그녀를 향해 몸을 날렸다. 그는 유라의 허리를 감싸 안고 옆으로 굴렀다. 바로 그 순간 덤프트럭이 그들이 타고 왔던 택시를 종이장처럼 찌그러뜨리며 지나갔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택시의 유리창이 산산조각 나며 사방으로 흩어졌다. 덤프트럭은 잠시 멈칫하는가 싶더니 이내 다시 속도를 높여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주변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놀란 사람들의 비명소리와 사고의 잔해들,
지아는 아스팔트 바닥에 쓰러진 채 자신의 품 안에 있는 유라의 상태부터 살폈다. 유라야, 괜찮아? 정신 차려. 그의 목소리는 그답지 않게 다급하고 공포에 질려 있었다. 유라는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충격으로 인해 정신이 몽롱했다. 그녀가 간신히 몸을 일으켰을 때 그녀의 찢어진 가방에서 내용물들이 쏟아져 나와 있었다. 립스틱, 손거울, 그리고 10년은 좋게 넘어 보이는 낡고 작은 녹음기 하나가 빗물이 고인 바닥 위에 떨어져 있었다. 지아는 무심코 그 녹음기를 집어들었다. 이게 왜 그녀의 가방 안에 들어있는지 의아했다. 그의 손가락이 실수로 재생 버튼을 스쳤다. 치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녹음기에서 오래된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너무나도 익숙한, 하지만 지금은 들을 수 없는 돌아가신 그녀의 아버지 서 회장의 목소리였다. 지안이 아버님께는 정말 죄송하게 됐네. 하지만 난 절대 배신하지 않았어. 모든 건 강민석 부회장이. 서 회장의 절박한 목소리 뒤로 젊고 냉정한 강민석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걱정 마십시오. 회장님, 강 회장만 제거하면 TK는 곧 우리 손에 들어올 겁니다. 서 회장님은 저희가 준비해둔 완벽한 시나리오대로 움직여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10년 전의 진실. 차가운 빗줄기 속에서 강지아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의 손에 들린 것은 단순한 녹음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10년이라는 증오의 세월이 얼마나 어리석고 거대한 거짓 위에 세워져 있었는지를 증명하는 잔인한 증거물이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충격과 혼란에 빠진 눈으로 유라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비밀이 마침내 그의 심장을 향해 가장 날카로운 칼날을 겨누고 있었다. 차가운 아스팔트 위로 쏟아지는 빗줄기가 녹음기에서 흘러나온 10년 전의 진실을 집어삼키려는 듯 거세게 울부짖었다. 강지아는 그 자리에 못 박힌 채 손에 들린 작은 기계에서 흘러나오는 자신의 삼촌과 서 회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었다. 그의 뇌는 정보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지난 10년간 그의 삶을 지배해온 유일한 진리. 서 회장에 대한 증오가 지금 그의 눈앞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거짓말이야. 그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는 현실에 대한 부인이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충격에 빠진 눈으로 서유라를 노려보았다. 이것도 내년의 수작이겠지.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이런 낡은 녹음기 따위로 날 속이려는 거냐.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 끝은 절박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필사적으로 자신이 믿어온 거짓을 붙잡으려 애쓰고 있었다. 하지만 서유라는 더 이상 그의 분노 앞에서 움츠러드는 연약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쏟아지는 빗속에서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며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의 눈은 지난 5년간의 지옥을 응축한 듯 깊고 차가운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그의 발밑에 떨어진 찢어진 가방에서 낡은 회계장부와 USB를 꺼내 들었다. 이것도 제가 조작한 걸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다. 그녀는 장부를 펼쳐 강민석의 배임과 횡령의 기록이 담긴 페이지를 그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당신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우리 아버지를 배신자로 만든 진짜 범인은 당신이 그토록 믿었던 삼촌 강민석이에요. 당신은 지난 10년간 진짜 원수는 바로 곁에 두고 엉뚱한 사람을 향해 칼을 휘두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예리한 칼날이 되어 강지안의 심장을 난도질했다. 그의 증오라는 거대한 성벽이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지난 5년간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녀를 향해 내뱉었던 모든 잔인한 말들, 그녀를 경멸하던 자신의 차가운 눈빛,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묵묵히 견뎌내던 그녀의 텅 빈 얼굴. 그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아니야, 아닐 거야. 하지만 그의 뇌리 위로 언제나 자신의 복수를 지지하고 격려해주던 강민석의 인자한 얼굴이 떠올랐다. 그 얼굴 뒤에 그런 추악한 탐욕이 숨겨져 있었다는 것을 그는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가장 완벽하게 배신당한 것이었다. 그의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서유라는 마침내 지난 5년간 가슴속에 봉인해 두었던 마지막 비밀을 꺼내놓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분노가 아닌 깊이를 알 수 없는 슬픔으로 젖어 있었다. 내가 왜 당신과의 지옥 같은 결혼을 받아들였는지 아세요? 돈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자신의 젖은 옷소매를 걷어 올렸다. 그녀의 가느다란 팔목에는 희미한 수술 자국이 남아 있었다. 내 동생 태민이는 당신이 저주를 퍼부었던 그 아이는 골수 기증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1년도 채 살 수 없다는 시한부 판정을 받았어요. 수술비와 치료비는 천문학적이었고 파산한 우리 가족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돈이었죠. 그때 당신이 나타났어요. 내게 결혼을 제안하면서 당신이 내민 그 돈은 내 동생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강지하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녀가 그 지옥을 견뎌낸 이유. 그것은 그녀의 가족을 위한, 그녀의 동생을 위한 필사적인 희생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팔아 동생의 생명을 샀던 것이다. 그리고 자신은 그런 그녀의 숭고한 희생을 가장 추악한 방식으로 매일같이 짓밟아왔다. 나는 매일 밤 기도했어요. 당신이 언젠가는 진실을 알아주기를. 당신 역시 나와 같은 피해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하지만 당신의 증오는 너무나도 깊어서 내 목소리는 당신에게 닿을 수 없었죠. 그녀의 눈에서 5년 만에 처음으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자신을 위한 눈물이 아니었다. 길을 잃고 헤매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눈앞에 불쌍한 남자를 위한 연민의 눈물이었다. 그 순간 강지한의 세상은 완벽하게 무너져 내렸다. 그는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었다. 그의 다리가 풀리며 그는 빗물이 고인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 위에 그대로 무릎을 꿇었다. 그의 입에서는 의미를 알 수 없는 짐승의 울음 같은 신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는 무너져 내린 재벌, 냉혈한 회장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거대한 거짓의 인생을 송두리째 농락당한 상처 입은 한 마리의 짐승일 뿐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을 뻗어 그녀의 옷자락이라도 붙잡고 싶었지만 자신의 손에 묻은 피와 죄악이 너무나도 무거워 그럴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자신이 사랑했던 유일한 여자를 가장 깊은 지옥으로 밀어넣었던 것이다.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부터 들려오기 시작했다. 구급차와 경찰차가 이쪽으로 오고 있었다. 하지만 강지한에게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의 세계에는 오직 빗물과 눈물이 뒤섞여 흘러내리는 서유라의 슬픈 얼굴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냉혈한 재벌은 그렇게 무너져 내렸다. 자신의 증오가 만들어낸 폐허의 한가운데서 그는 소리 없이 절규하고 있었다. 병원의 하얀 벽은 빗속에서 무너져 내렸던 강지한의 세계만큼이나 차갑고 공허했다. 그는 응급실 복도 의자에 멍하니 앉아 텅 빈 눈으로 바닥의 한 점만을 응시하고 있었다. 의사는 서유라가 가벼운 타박상 외에는 다친 곳이 없다고 했지만 그는 그 말을 들을 수 없었다. 그의 귀에는 오직 그녀가 5년간의 지옥을 견뎌냈던 이유와 자신의 어리석은 증오에 대한 잔인한 진실만이 메아리치고 있었다. 서유라는 응급실 침대에 조용히 누워 있었다. 그녀는 잠든 것이 아니었다. 그저 눈을 감고 있을 뿐이었다. 그녀의 역할은 끝났다. 진실을 그의 손에 넘겨준 순간 그녀를 짓누르고 있던 무거운 짐의 절반이 사라졌다. 하지만 그 자리를 채운 것은 해방감이 아닌 깊이를 알 수 없는 허무함이었다. 그녀의 5년은, 그녀의 청춘은 대체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 경찰 조사는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덤프트럭은 도난 차량으로 밝혀졌고 운전자는 이미 종적을 감춘 후였다. 모든 증거는 이것이 단순한 뺑소니가 아닌 명백한 살인 미수 사건임을 가리키고 있었다. 하지만 지아는 더 이상 경찰의 수사에 의존하지 않았다. 그의 슬픔은 이제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차갑고 시퍼런 분노로 바뀌고 있었다. 진짜 적의 얼굴을 알게 된 이상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을 터였다. 그는 병원 복도에서 그의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의 그 어떤 때보다도 낮고 위험했다. 김 비서, 내일 아침 9시 TK그룹 본사에서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해 강민석 부회장을 포함한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전원 참석하라고 전해. 그리고 검찰 특수부의 박 부장에게 연락해서 내일 오전 10시까지 회의실 앞으로 팀을 보내달라고 해. 대한민국을 뒤흔들 만한 거대한 선물을 주겠다고. 다음 날 아침 TK그룹의 최고층 이사회실은 전운이 감돌았다.
강민석 부회장은 아무것도 모른 채 어젯밤 자신의 계획이 실패했다는 보고에 짜증이 난 얼굴로 회의실에 들어섰다. 그는 서유라가 살아남았다는 사실에 분개하며 다음 계획을 구상하고 있었다. 다른 임원들 역시 갑작스러운 소집에 웅성거리고 있었다. 정각 9시 회의실 문이 열리고 강지한이 들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그는 어젯밤에 무너진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다시 모든 것을 지배하는 냉혈한 군주 TK그룹의 회장으로 돌아와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는 모든 것을 재로 만들어버릴 듯한 검은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회의장 중앙에 서서 강민석을 똑바로 쳐다보며 입을 열었다. 오늘 이 자리는 지난 10년간 우리 그룹을 좀먹어온 거대한 암덩어리를 도려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그의 말에 임원들은 술렁였다. 강민석은 불쾌한 표정으로 말했다. 지아나, 그게 무슨 소리냐? 지금 우리에게 가장 큰 암덩어리는 서 회장의 잔당들이 아니었더냐? 지아는 그의 위선적인 말에 코웃음을 쳤다. 그는 테이블 위에 스피커폰 버튼을 눌렀다. 회의실 전체에 어젯밤 서유라의 녹음기에서 흘러나왔던 10년 전의 대화가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강 회장만 제거하면 TK는 곧 우리 손에 들어올 겁니다. 자신의 젊은 시절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순간 강민석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기억나십니까, 삼촌? 지안의 목소리는 얼음 조각처럼 날카로웠다. 당신이 내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내 손으로 무고한 사람들을 파멸시키게 만들었던 바로 그 목소리 말입니다. 그는 서유라가 목숨을 걸고 지켜온 회계장부와 USB를 테이블 위로 던졌다. 여기, 당신이 지난 10년간 그룹의 돈을 빼돌리고 내 아버지가 남긴 기술을 해외로 유출시킨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강민석의 얼굴이 공포로 하얗게 질렸다. 거짓말이야. 저건 저 여자가 조작한 거라고. 네가 고작 저 계집의 말에 놀아나서 이 삼촌을 모함하는 것이냐. 그의 발악에 지아는 마지막 증거를 꺼내들었다. 그것은 어젯밤 사고 현장 주변의 모든 CCTV를 복원하여 찾아낸 덤프트럭 운전자가 사고 직전 강민석의 신복과 접촉하는 영상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이 어젯밤 내 아내를 죽이려 했던 증거입니다. 영상이 끝나자 회의실 문이 열리고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모든 것이 끝났다. 강민석은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까지도 믿을 수 없다는 듯 지안을 향해 악을 썼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감히 나에게 이럴 수가 있어. 지안은 그를 향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경멸이 가득한 한마디를 내뱉었다. 당신은 내 아버지를 죽였고 내 인생을 망가뜨렸으며 그리고 감히 내 여자를 건드렸어. 지옥에서도 용서받을 생각 마. 그날 오후 언론은 TK그룹의 쿠데타와 강민석 부회장의 구속 소식으로 발칵 뒤집혔다. 동시에 강지한은 공식적으로서 회장의 모든 혐의가 강민석의 조작이었음을 발표하고 그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자신의 죄를 씻어내려 애썼다. 그는 서태민의 병실을 찾아가 세계 최고의 의료진을 동원해 그의 수술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그는 병원에서 퇴원하여 텅 빈 저택으로 돌아온 유라의 앞에 섰다. 그는 그녀의 발밑에 무릎을 꿇었다. 냉혈한 재벌. 단 한 번도 누구에게 고개를 숙여본 적 없는 그가 모든 자존심을 버리고 그녀에게 용서를 빌었다. 유라야, 미안하다. 내가 다 잘못했어. 제발 나를 용서해줘. 하지만 유라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하얀 서류 봉투를 가리켰다. 제 동생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결혼은 끝났습니다. 봉투 안에는 그녀가 미리 준비해둔 이혼 서류가 들어있었다. 그가 그토록 원했던 복수는 끝났다. 진실은 밝혀졌고 죄인은 벌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지난 5년간 자신을 지탱해준 유일한 존재였을지도 모르는 여자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이 부서뜨려 버린 것이었다. 그는 텅 빈 저택에 홀로 남아 그녀가 남기고 간 차가운 이혼 서류를 망연자실하게 내려다보았다. 이제 그는 그녀의 마음을 되돌려야 하는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 고통스러운 싸움을 시작해야만 했다. 강지아는 텅 빈 저택에 홀로 남겨졌다. 서유라가 남기고 간 이혼 서류는
그의 5년간의 증오가 얼마나 허무하고 공허했는지를 증명하는 잿빛 묘비명 같았다. 그는 며칠 밤낮으로 서재에 틀어박혀 술과 자책으로 자신을 학대했다. 그의 완벽했던 세계는 무너졌고 그 폐허 속에서 그를 일으켜 세워줄 단 한 사람마저 그의 손으로 밀어낸 후였다. 며칠 후 그는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자신의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그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이혼 서류에 순순히 서명했다. 그는 어떤 위자료 분쟁도 재산분할 소송도 제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TK그룹의 주식 상당 부분과 그녀의 아버지가 잃었던 모든 재산을 그녀의 이름으로 돌려놓았다. 그것은 속죄의 시작이자 그녀의 자유를 존중하는 그의 첫 번째 진심이었다. 그는 더 이상 TK그룹의 회장이 아니었다. 그는 모든 경영권을 전문 경영인에게 넘기고 자신은 이선으로 물러났다. 그의 유일한 목표는 이제 그룹의 성공이 아니었다. 그의 목표는 오직 자신의 죄를 씻어내는 것뿐이었다. 그는 약속대로 세계 최고의 심장 전문 의료팀을 한국으로 불러들였다. 그리고 그는 서태민의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단 한순간도 병원을 떠나지 않았다. 수술실 앞 복도에서 밤을 새우는 그의 모습은 더 이상 냉혈한 재벌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사랑하는 여자의 동생을 위해 그리고 자신의 죄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한 명의 평범한 남자일 뿐이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태민은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하기 시작했다. 지아는 그 후로도 매일같이 병실을 찾아 말없이 태민의 곁을 지켰다. 그는 잠든 태민의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주고 그가 좋아하는 책을 읽어주었다. 한편 서유라는 저택을 나와 낡았지만 정겨운 옛집으로 돌아갔다. 그녀는 잃어버렸던 5년의 시간을 되찾으려는 듯 평범한 일상 속에서 안정을 찾아가려 애썼다. 그녀는 동생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병원에 찾아가지는 않았다. 그녀는 아직 그를 마주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간호사를 통해 매일같이 동생의 곁을 지키는 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들었다. 그 남자는 값비싼 선물을 사오는 대신 매일 다른 종류의 과일을 직접 깎아왔고 시끄러운 TV 소리 대신 조용한 클래식 음악을 틀어주었으며 잠든 동생이 깰까봐 의자에 앉은 채 뜬 눈으로 밤을 새우기도 한다는 이야기. 유라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자신의 얼어붙었던 심장 한구석이 아주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태민은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고 유라의 아버지가 남긴 회사는 익명의 투자자의 도움으로 기적적으로 재기하기 시작했다. 유라는 그 익명의 투자자가 누구인지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그는 언제나처럼 그녀가 모르는 곳에서 그녀의 세계를 지탱해주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 오후 퇴원한 태민이 유라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누나, 지안이, 형, 한번 만나주면 안 돼? 형이 매일같이 누나 이야기만 했어. 얼마나 미안해하고 또 얼마나 누나를 그리워하는지. 동생의 간절한 부탁에 유라는 더 이상 자신의 마음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를 만나기로 결심했다. 그들의 길고 길었던 악연을 완전히 끝내기 위해서였다. 그녀는 그가 TK그룹 본사에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비서는 그가 아주 오래전부터 휴직 상태이며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 자신도 모른다고 말했다. 유라는 잠시 망설이다 차를 돌려 한 곳으로 향했다. 그가 가장 힘들고 외로울 때 찾아갈 단 한 곳. 그의 아버지가 잠들어 있는 도시 외곽의 한적한 추모 공원이었다. 그녀의 예상은 맞았다. 그는 아버지의 묘비 앞에 홀로 서 있었다. 그의 등은 예전보다 훨씬 더 수척해 보였다. 그는 묘비를 어루만지며 나지막이 속삭이고 있었다. 아버지, 제가 모든 것을 망쳤습니다. 아버지가 제게 남겨주신 소중한 것들을 제 어리석은 증오로 전부 더럽혔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랑했던 단 한 사람에게 평생 갚지 못할 상처를 주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의 목소리는 텅 빈 공원 안에서 길 잃은 아이의 울음처럼 슬프게 울려 퍼졌다. 그 순간 유라가 그의 등 뒤로 다가왔다. 그 사람에게 직접 물어보는 건 어때요? 그녀의 목소리에 지안의 어깨가 크게 흔들렸다. 그는 천천히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돌아보았다. 그곳에 그가 꿈속에서도 그토록 그리워했던 그녀가 서 있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지안이 먼저 어렵게 입을 열었다. 여긴 어쩐 일이야. 당신이 보고 싶어서요. 유라의 솔직한 대답에 지안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려다 이내 멈춰섰다. 그는 아직 그녀에게 다가갈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유라가 먼저 그에게로 다가갔다. 그녀는 그의 앞에 멈춰서서 그의 뺨을 부드럽게 감쌌다. 당신을 용서한 거 아니에요. 아마 평생 당신이 내게 줬던 상처를 잊지 못할 거예요. 그녀의 말에 그의 얼굴이 절망으로 물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말을 이었다. 하지만 당신 없는 내 시간들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당신에 대한 증오가 사라진 자리에 그리움이 들어와 버렸으니까요. 그녀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러니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요? 증오도 복수도 계약도 없는 곳에서 그냥 남자 강지한과 여자 서유라로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면서 아주 천천히. 그녀의 제안은 그에게 내려진 가장 따뜻한 구원이었다. 지아는 대답 대신 그녀를 자신의 품에 부서져라 껴안았다. 1년 후 어느 봄날 낡은 이목수 공방이라는 간판이 걸린 작은 목공소에서 나무 향기가 기분 좋게 퍼져나가고 있었다. 앞치마를 두른 강지한이 이제는 제법 익숙한 솜씨로 땀을 흘리며 아기 침대를 만들고 있었다. 그의 옆에서 아름다운 디라인을 뽐내는 서유라가 그에게 시원한 물 한 잔을 건네며 환하게 웃었다. 그는 TK그룹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녀와 함께 평범한 몫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이었다. 여보, 이제 그만하고 좀 쉬어요. 아기가 아빠 힘들다고 발로 차잖아. 그녀의 사랑스러운 투정에 지아는 작업을 멈추고 그녀의 배에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다. 괜찮아. 아빠는 세상에서 가장 강하거든. 너랑 내 엄마를 지켜야 하니까. 그의 말에 유라의 눈가에 행복한 눈물이 맺혔다. 길고 길었던 증오의 겨울이 가고 그들의 세상에는 마침내 영원히 계속될 따뜻한 봄이 찾아오고 있었다.